다시 우리의 코로나19 현실로 돌아오면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심야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밤 서울 강남에서 한 무허가 유흥업소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하에 위치한 업소의 문을 두드립니다. 불법 영업이 이루어진 업소의 방엔 양주와 안주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적발 당시 8개의 룸에서 남성 손님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은 알았던 걸까요? 이들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진짜 이 사람들 참 진짜 안쓰럽습니다. 저렇게까지 술을 마시고 싶습니까? 근데 이곳이 어떻게 적발될 수 있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제차들이 많이 앞에 세워져 있었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지하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도 좀 들리고 해서 급하게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역시 놀라운 경찰의 어떤 촉도 이 발동이 된 건데, 아니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저곳에서 걸리지 않고 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 업주가 잔머리, 제가 잔머리라는 표현을 써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잔머리가 꾀를 좀 부렸군요. 그렇죠. 네. 꾀를 너무 많이 부렸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업소 2개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판도 2개, 출입구도 2개, 영업 그 신고서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 2개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걸린 게 지난 5월에 노래 연습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안에서 유흥업소처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걸린 거예요.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저 노래방이라고 돼 있는 곳 입구가 말고 또 다른 입구가 하나 또 있어요. 거기에다 다른 간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 노래방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는 유흥업소 일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출입구 간판을 모두 2개씩 갖다 놓으니 이게 적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한 곳이 걸리면 그곳은 문 닫고 다른 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또 이 술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런 그 꾀를 부리는 것보다는 네. 정말 좀 발전적인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술 먹고 술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안쓰러워요, 아쉽습니다. 진짜. 좋게 말하면 정말 교양 있게 얘기해서 안쓰럽죠. 이제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야말로 한 지붕 두 가게인 척 꼼수 영업으로 단속을 피해온 업소인데 이 단속 현장에서는 여럿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밤늦도록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손님과 종업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 저 시골 마을이요. 지금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전남 해남 송지면의 조용한 마을이 티켓 다방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코로나19에 온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다방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이 지난 27일 부산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티켓 다방에서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티켓 다방에서 근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아오던 상황이었는데 이 해남군은 전체 주민 6천 명에 대해서 이 여성 때문에 진단검사를 전원에 세상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의원과 수협 조합장 등 N차 감염으로 확진된 관련 확진자가 무려 22명이 이 작은 마을에서 나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조용하던 동네 마을이 한순간 발칵 뒤집혔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죠.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벌려불고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출입을 해불고 같이 술자리 해불고 동선에 치워버리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 결코 아니에요. 지금 최재문 교수님. 그렇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요. 이게 조그만 마을이잖아요. 큰 마을도 아니고 해남군 송지면인데 송지면 같은 경우에요. 배달 전문을 하는 다방이 15곳 있고요. 종사자만 70여 명이에요.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군이 모두 다 이동 제한 명령 내리고 다 진단 받으라.
이동 제한 검사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저 이동 제한이면 군 외에 뭐 경계 넘어서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송지면 넘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송지면 네. 안에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 모두 받아야 되는데 N차 감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군요. 지금 현재요. 아까 정윤 변호사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유흥업소 대표 이용자는 물론이고요. 군의원, 수협조합장, 활동이 왕성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N차 감염으로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주민 위로차 해남 송지면을 방문했던 모 의원도 네. 감염이 된 걸로 확진자 접촉이 됐네요. 감염은 아니고 네. 확진자 접촉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남군 의회도 이날 오전에 아직 폐쇄가 됐습니다. 의회 자체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다방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해남 주민들 일상도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그러겠네요. 지금 현재 김발이라고 해서 김을 이제 양식하기 위해서 발을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시기거든요. 기간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 근데 그거 전부 안 하고 다들 밖을 나오질 않으세요. 아이고. 지금.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밖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송지면 전체 또 해남 전체가 사실 긴장감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추석 앞두고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연예계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 이야기인데요. 송가인 씨가 지난 27일에 몸이 좀 이상하다,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고 27일에 이제 선제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사는요,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격리시설로 이동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송가인 씨는 어제 오후죠, 팬카페에 직접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해서 안내에 따라 치료를 전념하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곧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최정아 기자님, 요즘에 이제 확진되는 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게 또 더 큰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연예인들의 경우에는요,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태프들이 워낙 수십 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정말 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맞아요. 퍼져나가는데요.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다행히도 이 출연을 앞두고 2주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확진 2주 전에 녹화를 마친 상황이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 정말로 일단은 지금 치료를 잘 받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만저만이 아니, 뭐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 지금 이 사고가 터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 땅에 품에 안긴 아프간 기여자분들, 그런데 그분들도 들어올 때 코로나19 검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최동 교수님? 다 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실시해서 PCR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미결정이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음성 확정 판정 이게 아니고 미결정 상태로 대기했던 분들이 총 17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천공항에서 했는데 확실하게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이 안 돼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총 성인 2분하고 어린이 2명이 확진이 된 걸로 나타났고요. 네. 지금 현재 보호자,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서 아이를 보호할 보호자도 함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네. 성인 2명은 당연히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아이를 수유 중인 여성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함께 아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현재까지는 4명이 확진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완전히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는 확진된 4명의 가족 21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재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현재 진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특별 기여자들은 모두 입소하고 나서 2주간 격리가 되고 매일 3번씩 체온 검사를 하는 등 증상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입국 일주일 뒤 그리고 2주 뒤에 격리 해제 시점에 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가 50일 넘게 4자릿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 그것도 특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하순에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가족 간 만남을 다소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뭔가 결정하겠다. 아니 그러면 추석 방역 대책은 원래는 언제 발표하려고 했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초 정부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그 발표를 다음 달 3일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이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외에도 거리두기 조정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즉 추석 연휴 시작 시점과 맞물리게 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요양시설 면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추석 관련 방역 대책을 9월 3일 날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9월 3일이면 언제? 이번 주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추석 열차표 판매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 그럼 이거 예매해 말아야 돼?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혼란에 빠진 시민들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이 고향이에요. 지난 설 연휴에도 집에 못 내려가가지고 올해 추석에는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기차표 예매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아직 정부 방역 지침이 안 나와서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고향에 갈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좀 발표가 늦게 됐다는 느낌이고요. 가족들이 집에서 모이는데 4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KTX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매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불편하겠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혼란스럽고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 지침이 나와야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뵐 수 있겠구나 하고 열차를 예매하는 것이 수순일 텐데요. 일단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열차는 오픈이 되고 그 이후인 내달 3일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방역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고향에 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나중에 못 가게 되더라도 열차 예매부터는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상황을 잘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고민이 된다면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은 예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는 것도 일단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고심되시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뜨겁게 논란이 일었던 그 사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임시 거처인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에서 법무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 논란의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있었던 충북 진천엔 당시 시간당 10mm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니까 그 곁에서 한 직원이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옆에서 뒤로 위치를 바꿨는데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가 이 남성의 손을 아래로 당겨서 우산 위치까지 조정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직원은 10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에서 비에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하.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저 양복 바지 입고 무릎 꿇고 한 손에는 우산, 두 손으로 우산 받쳐들고 보기에도 힘겨워 보이는데 누가 시켜서 한 거랍니까? 혹시 최정아 기자님? 네, 법무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진과 영상 자료 협조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연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법무부에서는 이 방송용 카메라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황제의 우산 의전
이런 논란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꼭 이래야만 했냐. 네. 80년대 권위주의 시대 혹은 조선시대를 보는 기분이다. 우산 든 남성의 부모님이 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냥 저 보세요. 저 우산 앞서 보면은 비가 세차게 무슨 폭우 수준, 장맛비 수준으로 오는 건 아닌데 저 법무부 차관이 혹시 그냥 직접 우산 들고 브리핑하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한편 온라인에서는 해외 각국 정상들이 직접 우산을 쓰거나 비에 그대로 맞는 모습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우산 의전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네, 국무위원장은 직접 우산을 쓰고 현지 시찰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도 올라와요. 네, 직접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폭우 속 직접 비를 맞으면서 헌화하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치권에서도 야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의전에 대해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차관은 물에 닿으면 녹는 설탕이냐,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차관날이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야권에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사과는 했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과 내용을 보면요.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그 숨은 노력을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언론이 이 사과문을 또 보고 뒤를 살짝 돌아보는 모습을 캡처해서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 살핀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왔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직접 우산을 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를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살짝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혹시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있다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책임자로서 아무튼 변화를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꾀하고 있었던 차였고 앞으로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 우산 의전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본인이 봤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런 영상이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법무부 직원이 지금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선 비가 오니까 비서관이 우산을 씌워줬대요, 일단은. 네.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본인이 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씌워준 게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씌워졌는데 영상을 찍는 기자들이 보니까 영상이 이제 차관만 나와야 되는데 발표하는 사람만 옆에 우산 씌워주는 직원이 나오니까 그걸 좀 내려오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옮겨달라. 지금 내 숙이잖아요. 본인이 안 나오게 하려고 숙였는데. 어정쩡 자세가 됐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도 나오니까 뒤로 가라. 그렇게 또 기자들이 요청을 했고 뒤로 갔는데도 보니까 우산을 씌워주니까 손이 나오니 기자들이 또 손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런 자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자들이 제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화면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연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기자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촬영 기자들, 이 기자들이 뭐 사진, 이른바 스틸 사진이라고 하죠. 스틸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과 영상 취재 기자들이 저렇게 앉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손이 보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정쩡 자세. 왜냐하면 기마 자세 하면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스쿼트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 직원 입장에서는 아예 무릎을 꿇고 손을 받쳐드는 게 일석이조로 우산도 받쳐드리고 차관을 그리고 내 손도 안 나오겠거니 해서
다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아쉬운 대목은 일단 법무부 차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수행팀의 생각, 정말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린 거예요. 우산 한 손 쓰고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또 폭우가 아니면 우산 던져버리고 그냥 비 맞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화면 잘 나올 요량으로 낮춰주세요라고 했을 때 결국엔 저런 장면이 연출되면 기자들이 다시 한번 재차 만류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기자들이 먼저 저런 모습 안 나오게 제지하고 건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언론에 있지만 그 부분은 정말 언론이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저 직원 남의 집 귀한 자식일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특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에 출소한 이 강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26일 밤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 날 오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9일 이 새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서 차량에서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벌였는데요. 그리고는 그날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자수를 했습니다. 이 무슨 기가 막힌 범죄 영화보다도 더 오싹한 그런 얘기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차량에 실은 채 범행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이 강 씨는 범죄가 곧 발각될 것 같아 자수하러 왔다고 진술합니다. 아마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해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된 상황이고 딱히 도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금세 검거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강 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강 씨는 최초에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피해자의 시신들을 모두 확인했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면 법무부에서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인지를 했는데요. 이 사건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일단 1차 살인이 있은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경찰이 인지를 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일단 이 해당 거주지에는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바로 그날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을 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기 이전의 상황이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시신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2차례 이 해당 거주지를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영장 발부 이전이라 강제로 들어가진 못했고 따라서 살인사건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두고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장이 없다고 그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사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겼다고 강제 개방을 할 수 없다고 그냥 돌아와요?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돌아와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5번을 간 거거든요. 저 집에. 그럼 5번을 갔으면 저분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한번 범행하고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또 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범죄로 들어간 것도 성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자체가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조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런 판단을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는 네. 거죠. 근데 경찰은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냐면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법적 제도적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무부에서 자기들한테 통보 오기는 전자발찌 훼손이란 것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 훼손만 문제가 되는 걸 판단해서 주거지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일단 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또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더 선제적 조치를 했으면 하지 않은 것이 아쉽고, 두 번째는 법무부도 이 사람의 전과 사실을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범죄에 대해 전과 사실 이게 있으니까 전자발찌금 훼손했으니까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준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찰은 그냥 전자발찌 훼손이란 것만 듣고 출동을 한 거고, 세상에. 주거지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한 거고, 법무부가 그냥 전과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안 해줬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무부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경찰은 그런 요구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범죄라는 걸 인식이 되는 것이고, 출소했더라도 끊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좀 더 강제적인 수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한 게 아쉬운 거죠. 이건 정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두 기관이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요? 전과자를 관리하는데 이 체계가 이렇게 안 맞습니까? 법무부 따로 경찰 따로 이럽니까? 아니 왜 통보를 안 해줍니까? 정말로 전자발찌를 차는 게 무슨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의 전자발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력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상호 공조가 안 되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적어도 성범죄자 관리에 뭔가 일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 한계나 맹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일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에 이걸 2번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적. 네. 그런데다가 그중에 한 번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의 당일인 27일 새벽 12시쯤에 이제 이걸 위반을 했던 건데요. 이 범죄 예방팀이 이걸 알고 즉각 출동을 했는데 강 씨가 이 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귀가를 한 겁니다.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단 얘기예요, 저 때부터. 네. 그러고서는 당시에 복통 때문에 편의점에 잠시 다녀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 예방팀은 향후에 이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소환이나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고지하고 집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지난 5월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것도 강력 범죄로 출소한 사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 관리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뻥뻥 뚫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 극악무도함을 들으면요,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56세의 화장품 판매원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소급 현기종류 전자감독 5년이 부과된 대상자입니다. 실형 8회와 성범죄 2회 등 총 14회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자감독이 개시되었고 강도강경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기간이 약 2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제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법무부의 브리핑 내용 방식도 바꿔. 이거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알아서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진봉 교수님, 일단 전과가 14범이고 지금 성범죄 관련 사건이 2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4번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범죄를 시작한 게 10대예요. 10대 때부터 감옥에 가 있어 수감 생활을 했고요. 특수절도, 강도, 강간
이런 범죄형으로 14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5월에 가출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팔찌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2005년 제가 특수강제추행 범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범행 내용이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피해 여성 30여 명에 대해서 범죄를 했고요.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을 이르러요. 그럼 여성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3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지난 5월 가출소한 뒤에도 지금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걸 보면 실제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 돌아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그런 분도 아니죠. 그런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라 할게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하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전과가 무려 14번 그리고 이 성 관련 범죄가 무려 2건인데 지난 5월에 가출소를 왜 시킨 겁니까 그러면? 가출소는 이 보호감호 대상자가 성적이 양호할 경우 석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호감호는 징역형 집행을 모두 다 종료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이 징역형이나 보호감호나 구금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지난 2005년에 보호감호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강 씨의 경우에는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감호 대상자였습니다. 즉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이었는데 지난 5월 교도소에서 가출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죠. 지난해 법원이 강 씨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그 습격이 인정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 씨 가출소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교정당국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경찰은 이런 걸 예견 못했을까요? 전과 14범에 성범죄 관련 2건의 성범죄 관련이 있는 사람이 혹시 내 이웃이었다는 걸 주민분들은 알았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그 전자발찌 착용과 살고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모르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동네에 사세요? 이 동네에 사신 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처음 본 거잖아. 모르죠. 이분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오늘 요거 관련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감찰서가 많이 오는 건지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봤어요. TV가 그냥 그것만 보시면 저희도 그것도 보고 서울도 많아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차가 와서 이렇게 쉬는 것도 봤어요.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전과자 신상 공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전과 14범의 성범죄 이력이 2번이나 있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신상 공개 이 등록 제도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11년 4월인데요. 네. 이때 이전에 이 사람이 2006년에 형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 등록제도가 도입된 것에 그 관련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소급 적용이 안 됐군요. 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대중정서에는 맞지 않죠.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성범죄자의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재범의 위험성을 안고 살았던, 달고 살았던 그런 흉악범 이 사람이 내 이웃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죠. 가출소했습니다. 5월에 가출소했어요. 전자발찌를 착용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전자발찌의 우수성을 그동안 자랑했어요. 박범계 법무장관의 두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 이 정도의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조금 놓아도 될 만큼 지금 발전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순위 세계 최고 순위라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넘어서 걱정했어요. 뭐든지 100%란 것은 없는데 이거 불안한데 그 불안이요. 불과 한 달쯤 지나서 현실화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이 21건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7월까지 13건이에요. 이 중에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간 사람 못 잡은 사람이 2명이에요, 아직도.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훼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자발찌 감독하는 인력은 총 28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대상자, 즉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이제 범죄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이죠. 4,847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의 관리 인원이 17.3명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처벌을 받는 걸 보면 이 처벌이 너무 약해요. 네.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8.9개월. 그 정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끊고 도망가도 뭐 8.9개월 정도 살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저 다짐이 공안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기대하고요.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10대들이 철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25일 밤 11시 반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들이 길가에서 한 60대 노인을 학대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행동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한 사실인데 이런 만행을 벌인 이유가 더욱더 황당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는 우비를 입은 한 여성이 보이시죠? 이 여성의 앞에 쪼그려 앉은 이 남학생 들고 있던 꽃으로 이 노인을, 이 여성을 때리기도 합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이 고교생이 다름 아닌 담배를 사달라고 60대 노인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설명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해당 영상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남친 어딨어? 응? 샌들! 헤어졌냐? 헤어졌어? 응, 좀 들어가. 가지 말고. 아니,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 그것만 딱 말해. 가지 말고. 사줄 안 사줄. 오야야야. 자리 옮기지 마, 여기. 나이가 몇 살이야? 막생 친구야. 17. 니 몇 살이야? 나 60이다. 니 무슨 띠야? 개띠다. 개띠? 아쉽네. 내일부터 담배 사줘.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일부 철없는 진짜 무모한 학생들이라고 믿고 싶지만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모두 4명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틀 뒤에 한 주민이 학생들이 밤늦게 몰려다닌다는 신고, 이른바 우범소년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경찰은 60대 노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 모두를 입건하고 조사 중인데,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요? 장난으로 저랬다고요? 어디
저 영상을 접한 뭐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보면 천불이 날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이 뭐 경찰 조사에서는 일단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선처를 하기로 했다는 건데 다만 사람들은 이거는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러면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고요. 모든 누리꾼들이 이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고등학생이에요. 다 할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행동이 죄가 될 행동인지 안 될 행동인지 다 압니다. 이게 장난이란 말로 넘어갈 가벼운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이게 장난으로 넘어갈 사안입니까?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자분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게 뭡니까? 아니 뭐 남자친구 있냐? 뭐 띠가 무슨 띠냐? 몇 살이냐? 이게 무슨 정말 아니 인간성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말을 하는 그 고등학교 그리고요. 거기서 4명 있었는데 촬영하는 친구들 옆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요. 아니 진짜 웃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걸 찍어서 또 어딘가 저 갖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사고방식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런 애들이라면 저는요. 그냥 이거 용서해주고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친구들이요. 네. 나중에 또 저런 일을 하지 않을 거는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서 네. 저런 일 다시는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징계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조사만 마친 상태고요. 3주 됐고요. 네, 저희가 그 코로나 그 4단계 격상되는 그 주에 저희가 맨 마지막 주였는데 전부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전학으로 온 학생이었고요. 그때 첫날 와서 하루 나와서 1교시하고 무단으로 조퇴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 온 지 3주 등교하는 주간에 있었지만 이 학생을 본 거는 딱 1시간. 이제 시작은 했고요. 시작은 했고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뭐 그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그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저 학생들의 행동 충격적인 더 분노를 사는 안타까움 더하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피해 어르신이 인근에서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영상성에서 남학생이 폭행에 사용했던 이 물건,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그 소녀상 위에 놓여있던 추모용 국화꽃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철이 없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가볍지가 않아요. 처벌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2명 이상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고 단순 폭행, 협박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학교도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라 출석 정지 등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면 부모도 회초리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반성하기 바랍니다.